답답한 정치 뉴스.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한시적 정치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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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풀렸고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고 있고 총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고요. 후보 등록일이 24, 25일인데 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공천을 안 주는 것으로 결론은 나와 있는데 새누리당이 거기에 아무도 공천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진박 후보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단수 공천, 즉 전략 공천할 것이냐. 서울 은평구 을, 송파구 을, 대구 동구갑 동구 을, 달성군 등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 무소속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재만 구청장까지도. 공천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승민을 학살한 게 아니다. 학살한 게 아니라 그냥 저기를 비운 거야. 이런 정도의 이제 뉘앙스 차이인 건데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 모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180 몇 석 얻을 건데 몇 석 수도권에서 이러면 어때요? 설사 인터라도. 그래도 압승인데. 그럼 만약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 누가 당선이 유력하냐? 제 오늘 예측이 다 틀릴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말씀드리자면 새누리당 후보가 돼요. 그게 새누리당 후보가 이재만. 이재만이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보수층 특히 60대 이상 그다음 지역적으로는 TK 특히 이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통치의 논리로 작동하는 공간이고 통치의 핵심은 정치 행위자가 무슨 일을 하건 그냥 지지하고 통치자의 운명을 자기의 것과 동일시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리더십에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후원하고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테고 그 후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시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그 광역 단체별로 그 지역 총생산의 경우에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정치 사회적인 자기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 더 정확히 말하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부응하는 방향으로 아마 투표할 겁니다.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지금 갤럽에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공천 잡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 잡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시각이고요. 그렇죠. 네, 그 야권 지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대로 비유를 해보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개혁 작업을 하는데 여당 안에서 누가 자꾸 어깃장을 놓고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한 그 왕당파들이 그를 쳐내려고 하면 당연히 지지층 결집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겠죠. 실제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때 그 지지층은 반드시 결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약간 자신하는 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즉 유승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거품이 끼어있다. 거의 야당 지지층들의 표가 들어가 있다. 근데 막상 선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찍을 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 지지율에 거품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이 대구 몇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지금 계속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사실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하고도 조금 연동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 대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총선이고 당선이 됐건 혹은 낙선이 되건 간에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 어떤 정치 행보를 취할 것인가를 각 정치인들이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당선되더라도 안 받아줄 테고 이미 등을 돌린 상태인데 김종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보수화 합리적 보수화가 제 궤도에 오르거나 혹은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서로 이 친화력이 높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총선 직후가 아니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 경제 관련 내지 경제 정책통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나름의 소신이 있고요. 그 대목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다 그 박근혜 대표랑 대통령이랑 경돌리게 된 거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대선을 향해서는 계속 정치 행보를 유지하려면 둥지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한테는 민주당의 그 보수화를 위해서 유승민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거나 만나야만 되는 어떤 이유도 있겠고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자신의 둥지가 필요하니까 다른 둥지를 찾을 수 없을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진영 의원이 들어왔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이 그 이회창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냈는데 진영 의원이 이회창 총재 시절에 그렇죠.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뭐 좋게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어찌됐건 당시 2002년 대선 캠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캠프에 상당히 경제통 혹은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진영 혹은 뭐
청년에서 뭐 윤여준,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인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다 축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이 들어온 정당을 유승민이 못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그 김종인 대표가 진영 의원이 후보로 나오는 지역구를 비워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영 의원이 네네. 그 입당 기자회견 한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김종인 대표 얘기해와. 그랬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는 건 낙선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의원이 이제 민주당 수성에서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랑 아직 앞서고 있죠. 아직은 격차가 있더라고요. 뭐 막판에 따라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에 하나 김부겸 의원이 또 당선이 된다면,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대구에서 어떤 정치적 균열이 발생하는 거고,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당선이 되면 혹은 낙선이 되더라도 김부겸 의원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일단 반박 연대는 가능한 거죠. 일단 대구가 나머지 모든 지역구들은 다 이른바 친박 아니면 진박이니까 반박 연대가 일단 가능하고,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두 사람 간의 어떤 지역적 정치 연대, 나아가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등의 시나리오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은 저기에 상대 돌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 두 점이 딱 놓여지는 거거든요. 예.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깰 수도 있고.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의석 하나 두 개 잃는 거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고하는 걸 텐데, 정두원 의원인가가 현재 이런 공천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 총선에서 피폐하게 생겼다고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표차로 이길 겁니다. 총선에서는 이기겠지만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두 정치인의 행보와 김종인 대표의 어떤 행보가 화학적 변화나 함수 관계를 잘 일으키면 총선에서는 이기더라도 총선 이후에 이른바 대통령 집권기가 이른바 레임덕을 포함해서 이게 훨씬 더 과속화될 가능성이 그럴 있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민주당의 합리적 보수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의원이 되고, 유승민 무소속 되고, 김종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이런 포석들이 탁탁탁 완성이 되면 총선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정계 개편이 성공되면 새누리당은 이제 수구 친박당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고, 이 중간과 이쪽 영역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포석을 김종인 대표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김 대표가 2012년 대선 직전 11월 달에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를 책을 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캠프에 소속돼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당신 대통령이 될 거가 확실시 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현재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발제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챕터 제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절이 뭐냐 하면, 누가 집권하든 경제 민주화가 과제다. 공자에 해당되는 거. 누가 집권하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탐욕은 정부가 제어해야 된다.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된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다. 핵심 당면 과제는 양극화 해소다. 이런 이제 나름의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이거를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양극화를 못 풀면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챕터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종인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루어졌던 재벌과 시장을 정부가 직접 컨트롤 통제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나중에 문제치고, 근데 그게 최우선이므로 민주주의를 앞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들이 민주주의자야? 그럼 경제개혁부터 해야 돼. 당신들이 시장주의자야? 그러기 위해서 경제개혁부터 해야 돼.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눈으로 보기에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 총에 이 총탄을 장착해도 괜찮고, 이 총에 이 총탄을 장착해도 괜찮다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거죠. 분석 잘하시네요. 그래요? 이제 이 구상을 가지고 이걸 구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 이게 관치거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나쁘게 되면 관치가 되는 건데, 관치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시장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가려면 그 관료들이 실제로 유능해야 돼요. 그 90년대 이후에 시장 자유화 이후에 현재 한국 정부나 관료들이 과연 유능한가? 그런 정도 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닌데. 또 한 가지는 관료가 뭐 어떤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 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이 정책이 구현되는데, 현재 이제 김종인 대표의 행보가 과연 이 정책 혹은 이 정당의 미래를 지지해 줄 만한 공고한 어떤 정치 세력을 직결시키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부분은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전통적 지지자들까지도 한번 두고 보자라고 잠시 후보에 두고 있는 이유는 오직 총선에서 필패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선거 그래 한번 치러보자. 네가 중도층 데리고 오고
보수층 내려온다니까 한번 지켜보는데 총선 끝난 다음에도 과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과연 김종인 대표의 그 궤도와 지향을 계속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불거진 그 이른바 꼴통 논란이랄지 소통만 친다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리더십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등을 돌릴까요? 총선 끝나면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가 다시 돌아올 텐데 한 정당에 리더십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랑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의문시 되는 바가 있어요. 과연 이 궤도 궤적대로 갈 수 있을지.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례대표의 자신을 2번에 셀프 공천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김종인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총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권을 되찾아와서 그 정권 위에 경제민주화라는 총알을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대통령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종의 계속 프로젝트는 계속 킵 고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의원이 아니다? 의원이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전직 총리든 뭐 전직 대통령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의원이어야 저는-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리수를 두더라도 비례대표에 넣은 게 아닌가. 근데 그 왜 2번이라는 거에 상징성이 있잖아요. 남성 중에 지금 1번이죠.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2번이나 12번이나 12번도 안정권인데. 그게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눈치 저 눈치 여론의 눈치 이런 걸 봐서 한 12번 정도 하면 뭐 요 욕도 안 먹고 저 욕도 안 먹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어차피 할 거면 당당하게 해야지. 뭘 이거를 12번을 가고 14번을 가고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만해 보이고 굉장히 일방통행적으로 보이고 지지자들에게 특히나 지금 큰 방향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처음에 비례대표 관심이 없는 듯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약간 말을 바꿨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더 비난을 받은 거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석하게 만들잖아. 의중을 파악하게 만들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비례대표에 욕심이 없다는데 왜 2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이걸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 방금 이제 이원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니들이 원해서 왔고 내가 맡은 일은 이 정당을 그런 방식으로 보수화 내지는 합리화 시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당연한 거야.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 필요해요. 거라고 라는 이 많은 설명들을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옳으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직관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 스스로도 야, 근데 내가 이번 하기로 했다가 접고 뭐 이러면 얼마나 가오상하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고공 정치하는 사람들의 감성적인 수준인 거고 정치라는 건 대중 정치인 대중들이 보기에 구닥다리 같은 거죠. 뭐 저런 할아버지가 자기 이권을 이익을 노리는 것처럼 이미 비춰져 버려서.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도 사실 비슷해요. 되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서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 같은 케이스도 내가 당선 아슬아슬한 그 비례대표 마감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내가 배수혜진을 쳤다. 나 여기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거랑은 모양새가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김종인 대표는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중정치인으로 트레이닝 받은 분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분이 어떤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대중정치인으로 트레이닝된 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박정희한테도 개겨서 뜻을 관철시킨 분이고 전두환에게도 개겨서 뜻을 관철시킨 분이고 노태우한테도 개겨서 뜻을 관철시킨 분이고 맞아요. 박근혜한테도 개겨서 뜻을 관철시킨 분이에요. 이분은 비대위 있을 때도 한 달 동안 당무 거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막 찾아와서 달래고 어르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항상 이런 식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걸 통해서 어떤 절대 권력자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지난해에 말씀하셨다시피 벼랑 끝 전술을 잘 쓰는 공자인 거죠. 자기의 주군에게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도 계속 벼랑 끝 전술을 지지자들 상대로도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이런 방식이 지지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삐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 방금 말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치 경험, 대중 정치 경험과 정당 정치 경험은 없지만 최고 관료 체계와 최고 통치 체계에서 나의 뜻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현재 한국의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쭉 겪어보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이 사람보다 더 명민한 방식으로 대거를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분 비례대표만 이렇게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 만약에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이렇게 네. 살 부대끼면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김종인 대표 행보를 보면서 저는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마인드로
사람은 다르지만 움직였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이 한나라당은 너무 극우화되어 있는데 합리적 보수 정당이 필요하고 합리적 보수 정당을 만들면 중도층을 포함해 보수층까지 다 흡수할 수 있다. 일부 자유주의 지향층까지 포함해서 그 프로젝트를 움직였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민의당 프로젝트는 망한 거죠. 차이가 있다면 김종인 대표는 새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있는 정당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미묘한 걸 느끼는데 한국 정치가 어찌됐건 이번 총선은 보수주의 정당의 대표를 놓고 새 정당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이 새 정당이 똑같이 우리가 보수주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도 이 정책이나 담론 경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저는 좀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가 정착된 근대 이후의 나라가 두 나라인데 영국하고 독일이에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복지제도라 그러면 이 두 나라에서 대부분 생겨났어요. 근데 이 두 나라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복지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다 보수정당, 보수정치인들이.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영국은 디즐레일리.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강경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대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다 도입을 해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노동조합 합법화랄지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전부 다 이 영국과 독일의 19세기 후반에 보수주의 정치인들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진보 정당이 태어나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좀 괜찮은 보수 정당이 태어나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박근혜 후보 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요만큼 했던 거죠. 김종인이 거기 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가득하긴 하지만 이회창 때도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마 와이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나?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게 좀 분명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보수 정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너무 보수 일방 압도의 정치 지형이니까 차라리 이게 진보 정당이 뭐 집권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진보 정당이 뭐 유능한 야당이 되어서 견제를 잘해주길 기다리기보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있는 저 보수 정당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 들어가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좀 먹히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 희망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음표가 붙는 거죠. 과연 지금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까? 김종인의 방식이나 혹은 뭐 안철수의 방식 같은 게 먹혀들까? 과연 한국에서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전부 다 의문문에 해당되는 일이죠. 당장 총선에서 적절한 성과가 안 나오면 아마 김종인 대표는 비대의원 2번으로 당선되겠지만 의원직 자체를 던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가오 중심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지 간에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 압승. 새누리 압승. 18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조금 크리티컬하긴 한데 사실 180석 이하면은 그렇게 선진화법이 있는 한 큰 차이는 없을 아니란 거 것이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압승은 상수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이제 한나라당 출입하던 시절에 2002년, 2004년 때 3월 9일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어요. 생생하네요. 그 탄핵 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2달 동안 그 거리에서 뭐 엄청난 시위 군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87년 이후로는 거의 최대 군중. 그래서 그 상황만 보면 특히 서울 수도권은 뭐 완전히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압승. 그래서 한나라당이 뭘 했느냐 하면 그때 이제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잣대기 정당에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천막 당사에서 바람 부는데 박근혜 대표가 왔어요. 윤여준, 뭐 박셀 이런 책사들 데리고 와서 선거를 치를 때 구호가 뭐였느냐 하면 살려주십시오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것이므로 적어도 저들을 견제할 만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비록 잣대기 전당이고 뭐 부패한 정당이지만 그래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십시오였어요. 판세로 보면 3분의 1을 열린우리당이 가져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150 과반석, 민주화 세력이 과반을 획득한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늘 총선 때는 야당을 더 많이 밀어주는 식이었는데 집권 여당이 어쨌든 열린우리당이었으니까 152석, 새천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의석이긴 했지만, 그러나 한나라당도 121석이나 얻었고 정당 지지율은 36%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36%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40%에 가까운 거죠. 35에서 45에 해당되는 숫자는 정말 누구 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나라당 지지를 꺾을 생각이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2012년 8년 지난 제 말이 아니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2012년 총선 때, MB 때, 이때가 이제 MB가 실정도 좀 하고 이른바 야당이 어찌됐건 좀 더 이번에는 진짜 대통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한번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여소야대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때 다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새누리당이 43% 얻었어요. 의석으로는 152석. 딱 그 8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얻었던 그 의석수랑 똑같아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35에서 45%를 기본 먹고 가는 정도, 4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박근혜 변수가 계속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를 뒤흔들었어요. 특히 선거 때마다. 탄핵 때도 한나라당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여소야대 MB 때도 절반의 의석을 새누리당한테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윤여준 전 장관이 선거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선거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라고. 뭐 대표이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간에 박근혜가 치른 모든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금의 야당 혹은 이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랄까, 브라질 국가대표랑 한국 국가대표랑 붙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는 한번 외부에서 누구 영입했으니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하면 이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섞어서 한번 응원하는 정도의 분위기인 거예요, 민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층 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라는 어떤 자유주의도 아닌 보수주의도 아닌 이상한 정당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어떤 신호탄 같은 것인가? 그래서 이 궤도를 따라서 대선까지 치를 것인가의 맥락에서는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민주당이 현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일부러 좀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지금 후보 확정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심판론 들고 나오겠죠. 야당에서는 경제 심판론, 뭐 경제 실정 심판론 들고 나오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명확한 전선,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전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겼을 때는 역대 총선보다는 조금 해볼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잘 수습이 보면 된다면. 막판에 가면 갈수록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골을 넣느냐보다 자살골을 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변수가 지금처럼 진박 친박 1세계 후보 공천 이후에 본 게임에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혹시만 자살골 같은 게 좀 나와주면, 더 나오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살골을 넣기로 치면 지금 두 쪽 다 선수들만 모여 있어서 알파박. 자살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의 한수. 새로운 포석을 두고 있어. 이건 뭐지? 나는 너희와 다른 정치를 해. 지금 태양의 후예가 재밌다고 한 거는 여심을 노린.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정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정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